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했어요. 이제 3개월쯤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여기 사연 채널에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은 즐겨 듣기만 한 청취자였지만 오늘은 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침을 많이 겪어서 어렵고 돈이 부족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히 용돈을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즉흥적으로 놀러 가거나 소위 말하는 지름신이 와서 왕창 지르거나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 못한 건 아니었고 저 나름대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익혀서 그다지 힘들지 않은 학창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도 못 사고 있으면 눈치 빠른 친구들이 제목까지 사서 선물해주곤 했거든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 언젠가 갚고 싶기도 했어요. 저의 그러한 바람은 제가 대학교에 가면서 이루어졌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대학에 가도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학자금 대출 빚만 잔뜩 지고 평생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3년간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파고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 늘 미안해 하셨죠. 우리 지선이 좋은 과외 선생님 한 번 못 붙여줬는데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알아서 열심히 하니 너무 고맙다. 너 닮아 그런지 지은이도 지할 일 스스로 잘하니 너무 기특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너희 결혼할 때만이라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저희가 괜찮다고 해도 엄마는 늘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붙고 나서 동생도 청소년 문학상 등을 타며 특기자 전형을 노려볼 수 있게 됐죠.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쯤부터 부모님 일이 잘 풀렸고 집안 사정도 점차로 나아지게 되었어요. 여러 대출들을 차근차근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동생 역시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4학년이 됐을 때 저희 집은 드디어 엄마가 원하던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저희 가족을 데리고 비싼 호텔 뷔페에 데려가셨어요. 이건 오랫동안 고생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야. 지선이 지은이 정말 고맙다. 니들이 별탈 없이 잘 커주고 공부까지 잘해서 아빠 엄마가 너희 딱 믿고서 일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알았지? 파이팅이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뷔페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려는 듯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 집은 늦었을지 몰라도 자리를 잘 잡아갔어요. 저는 그동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대학 1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꾸 교수님이 제가 대학원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선이 너는 아무리 봐도 연구자 타입이란 말이야. 연구자 타입인 애들이 회사에 취직하고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내 말 한 번만 믿고 대학원 시험 봤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그때는 내가 회사 소개시켜 줄게. 어때? 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붙잡으셔서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대찬성하시더라고요. 아,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데 뭘 망설여? 대학원에 가. 우리가 이제 너 뒷바라지 못할 형편도 아니고 공부할 수만 있으면 좋지. 뭘 그래? 무조건 가. 라는 엄마 말씀에 아빠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지선이 너 잘할 동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번만큼은 엄마 아빠가 너 마음 편하게 공부하게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 나름대로 과외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며 용돈을 벌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여유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는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짧게 가까운 나라들 여행도 많이 가곤 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저는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를 알게 됐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은데 2학기 때부터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남편은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라 학교에 와서 얼마 안 돼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누구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밥 먹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있지도 않은 강의를 빼먹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시험 볼 때 어려움을 겪게 됐죠. 시험 전날이 되니 선배는 학교 동아리실에서 밤을 새며 공부하다가 조교 방에 와서 커피며 휴지며 별걸 다 가져갔어요. 뭐 동아리실에는 물품이 남아난 게 없다나요? 좀 얄밉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어쩌겠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뒤늦게 다시 공부한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해달라는 걸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서지선,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그냥 먹자는 거 아니고 내가 들이대는 건데 다 남친으로 괜찮지 않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뭇대다가 아무래도 저를 놀리는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칼같이 잘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자기가 말한 것처럼 저한테 저녁 먹자, 영화 보자 하면서 들이댔어요. 그래도 제가 농담으로 받아들이자 자기 정말이라며 이러더군요. 그럼 같이 공부하자. 어때? 이래도 내가 장난 같아? 나 네 시간 안 뺏을게. 그냥 한번 사귀어나 보자는 거야. 하긴 그냥 만나보는 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래도 남편 첫인상이 그다지 성실하지 않고 좀 노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학교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늦게 집에 가는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남편이 진심이라고 느껴졌고 그럼 가볍게 만나보자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귀게 되었고 제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줘서 그런지 남편은 저한테 더더욱 매달리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저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또다시 박사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서 남편과도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느닷없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지선아, 우리 2년 동안 사귀면서 별로 싸우지도 않았고 나름 잘 지냈잖아. 우리 둘 다 그저 재미로 가볍게 만나기로 했던 게 이 정도까지 오면 이건 인연이야. 나 아직 대학원 한 학기 남긴 했는데 그래도 나 졸업하면 바로 들어갈 회사도 있어. 그러니까 결혼부터 하자. 아니, 대책도 없이 무조건 결혼부터 하자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 결혼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 누가 사귈 때 결혼 생각하고 만나? 만나다가 잘 맞는다 싶으면 결혼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짝 있을 때 하는 거라더라. 너도 나도 우리 서로한테 짝이잖아. 내 지금 미래 계획에 선배랑 결혼은 없는데? 그리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여자가 집안일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나는 공부나 일이 더 하고 싶지 벌써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요즘 누가 집안일 여자 혼자 하냐? 다 남자랑 나눠서 하지. 내가 같이 할게. 진짜 많이 도와준다니까. 너 지금까지 내 모습 보고도 나 못 믿어?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진짜 이렇게 내 마음 모르는 척 할 거야?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좋다고 하는 프로포즈는 앞으로도 못 들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저는 바로 결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남편이 마지막 학기 잘 마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박사과정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도 공부하는 걸 반대하지 말라고도 했죠. 남편은 바로 결혼 안 한다니 좀 섭섭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알았다고 하며 기다리겠다더군요. 저는 남편이 진심이 아니라면 얼마 안 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고 저와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계속 만났고 정말 졸업 후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하는 미래에 진심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결혼 약속을 했고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졸업을 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여동생 3인 가족이었어요. 그 신우가 상견례 때 어찌나 얄미운 소리만 하든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오빠랑 같은 대학 같은 과라면서요? 공부 되게 잘했네. 근데 저희 오빠보다 잘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여자가 더 잘나면 같이 살 때 껄끄럽죠. 이거 뭐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남편이 자기보다 못해서 여러 가지로 눈치 보이고 남편도 열등감 느낀대요. 뭐 아무튼 그래도 둘 다 머리 좋으니 조카들은 공부 잘하겠네요. 언니는 결혼하고 그거 하나는 우리 집에 제대로 기여하겠어요. 듣기 불편한 말들이었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신우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한 것도 있었고요. 신우의 그런 말은 황당했지만 저랑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랑만 잘 지내면 되지 않겠냐 싶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신우가 저랑 얼마나 보고 살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있을 때였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공항을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저와 남편, 친구들, 그리고 신우와 신우 친구로 보이는 사람 몇 명이 배웅을 나왔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친구들하고 뭐라고 쏘군대더니 저를 전에 없이 아주 차갑게 보더라고요. 아무리 싸가지 없는 말을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를 아주 경멸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곧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나가야 했고 저는 신우가 찝찝했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곧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남편과 즐겁게 지내다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는 듯한 신우의 얼굴을 보니 바로 공항에서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은 후 신우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게 있는지요. 그러자 신우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가 새언니 바로 알아보던데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요. 새언니가 2년 선배인데 완전 독종으로 소문나서 고1이었던 제 친구도 알 정도였다고요. 네? 독종이라뇨? 제가요? 고딩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게 새언니라면서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소문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언니 빼고는 다 알았나 보네요, 그럼. 집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1등만 하려고 독하게 살았다고요. 새언니 애들하고 놀러도 못 다니고 아이돌 팬질 한번 한 적 없다면서요. 근데 또 아이돌은 좋아했다며. 그래서 애들한테 아이돌 굿즈는 구걸하고 애들은 새언니 불쌍해서 나눠주고. 아, 구질구질해. 그래서 그런가? 새언니 얼굴에 고생이 있어. 사람이 찌들었다고. 근데 한참 해맑고 순수해야 할 고딩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는 그냥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고생이 찌든 거라고 해도 할 말은 없네요. 그리고 같은 학년도 아닌 2년 후배가 뭘 얼마나 할까요? 소문이라는 건 내는 사람 마음이고 말이 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준 적은 있어도 제가 그걸 먼저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지난 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말 자꾸 놓는데 그것도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신우이가 무안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너야말로 다 지난 일이라면서 뭐 그렇게 정색을 해? 아니면 된 거 아니니? 우리 현장이가 들은 얘기한 걸 갖고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건 네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사람이 가족끼리 반말할 수도 있는 거지. 너처럼 예의만 차리다 어떻게 친해지니? 그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니 저를 잡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한치도 옆을 내주지 않더군요. 신우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자 의기양양해서 고소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맥주에 오징어 갖다 놓고 TV 화면으로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 시댁에 온 날부터 더 이상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아무 말 없이 저녁 먹은 걸 치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이러더군요. 근데 니네 친정 가게는 월 수익이 얼마나 되니? 뭐 빚 같은 건 없지? 네, 그런 건 없어요. 전에 대출 받았던 것들도 다 갚고 이제 순이익만 내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도 자가 맞아? 거기서 나가는 돈은 없는 거지? 이거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준섭이 뼈 빠지게 일해서 니네 친정 먹고 사는 거 건사하면서 살면 불쌍해서 안 되잖아. 저는 아직 남편이 취직도 안 했고 지금은 내 돈으로 먹고 산다고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저는 남편 직장이 구해지기 전까지 교수님 연구 도와드리면서 월급을 받기로 했거든요. 또 친정 부모님이 안정될 때까지 쓰라고 제 앞으로 주신 돈도 있었고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장인 장모님 가게 잘 되고 있어. 그 치킨집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먹으러 오고 가게 간판 달고 분점으로 하게 해달라고 상담 오는 사람들도 많아. 조만간 2호점 생길 것 같던데.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 자가이고 빚도 없는데 첫날부터 왜 그래? 그건 아니지. 첫날이니까 할 말은 오늘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오늘 안 한다고 다른 날 안 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난 준섭이 네가 처가에 매여서 사는 거 싫다. 그 말에 저 또한 기분이 안 좋아서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싸늘한 분위기로 시댁 방문을 마쳤고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사람 무시하지를 않나.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오빠 어떻게 할까봐 미리 벽을 치지 않나. 앞으로 네가 잘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너나 처가에 대해 오해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닦아고 가는 게 깔끔하긴 하잖아. 다른 말은 다 그렇다 치고 저보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게 참 말이 이상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불안하게 시작된 신혼생활은 완전 끔찍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과는 다르게 180도 태도가 싹 변해버렸어요.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해서는 저를 집으로 불러다가 별걸 다 시켰어요. 집 청소나 빨래, 설거지 이런 건 기본이고 하다못해 세탁소에 옷 맡긴 것까지 저더러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몇 번 SOS를 쳐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를 아무 때나 부르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곧 남편은 불평을 하더군요. 그 정도는 네가 엄마랑 잘 이야기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번번이 나더러 너 집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 네가 유치원생이야? 애도 아니고 지 할 일 하나를 못해. 아니, 너 헛똑똑이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 빼고는 영 지압가림을 못하네. 그런 말이 왜 나와? 왜 사람 인신공격을 하는데? 오빠가 결혼해도 집안일 같이 하자고 했잖아. 나 도와준다고 했고.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저 못 갑니다 하는 소리가 쉽겠어?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 도와준다는 거지 엄마 일까지 도와준다는 말은 아니었지.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따져. 제발 네가 좀 알아서 해. 이러니 말 다 했죠. 저는 남편과 다투고 나면 항상
엄청 높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신우는 전보다 더 저를 무시했고요. 새언니는 없이 자라서 그런가? 항상 꾀지재하다. 새언니는 명품을 해도 그게 명품으로 안 보이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내가 할 테니까 언니 지갑 나 줘요. 이러면서 제가 내주지 않아도 자기가 냅다 가져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애가 재빠르다면서 웃기만 했어요. 게다가 제가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신우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며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무슨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한다는데 그림 그리는 건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맨날 놀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옆에서 저희 친정 불평을 해댔어요. 아니, 암만 본인이 똑똑하고 석사 박사면 뭐하냐고. 어디 가서 치킨집 하는 사돈 뒀다고 하면 내 가오가 뭐가 되겠어. 그리고 치킨이나 튀겨서 그런지 진짜 혼수고 뭐고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지. 참, 물건 하나를 봐도 안목이 없고 촌스러워서 내가 뭘 하고 다니지를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그러고 나면 신우가 옆에서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어디서 기름내 나지 않아? 기름 쪘네. 새언니한테서 나는 거 아니야? 평생 거기서 살았을 테니 몸에 뱄지 뭐. 결혼하고 4개월. 저는 이미 지쳤고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와 여동생 탓은 절대 하지 않았고 저보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라며 마구 몰아세웠어요.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성격 원만하고 다른 사람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지. 이건 지만 잘났다고 목이 뻣뻣해가지고는. 야, 그럴 거면 영구고 뭐고 집어치워. 어디 취직이나 하란 말이야. 요즘은 다 맞벌인데 너만 박사 되겠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은 오빠가 취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래?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연구 때문에 그나마 내가 돈 벌어오잖아. 오빠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박사 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4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취직도 안 하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무슨 기선제압 하라는 건지 사람 못 살게 구는데도 왜 다 내 탓이야?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야, 나도 결혼 전에는 네가 이 정도로 답답일 줄 몰랐지. 그리고 너 나 취직 못한 걸로 쪽을 주냐? 어? 사람 약점 잡고 괴롭히는 게 네 취미야? 사람 잡고 괴롭히는 거 그거 오빠네 식구들이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내가 오빠 취직 안 한다는 말도 못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와,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줄 몰랐네. 정말 경악스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남편과 극으로 치달아 싸우는 일만 늘어갔고 저는 남편이 서운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들렀던 저는 엄마가 가벼운 화상을 입으신 걸 보고 집안일을 하려고 하룻밤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에서 자고 간다고 전화를 하자 화부터 내더군요. 아, 뭐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면 결혼 왜 했냐? 너 내가 아직 취직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 연구실에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냐? 라더니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들을 일인가?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도 있고 좀 이따 동생 지은이도 온다고 해서 속상함을 감추고 엄마 대신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지은이가 집에 오면서 케이크를 많이 사왔더라고요. 오늘 언니 집에 가는 줄 알고 형부랑 같이 먹으려고 샀지? 그럼 내가 잠깐 가서 전해주고 다시 오지 뭐. 아우, 뭘 왔다 갔다 해. 그냥 집에 가. 엄마 괜찮아. 아니야. 내일 병원 다시 갈 때까지 화상 입은 물에 손 닿으면 안 되잖아.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안에서는 무슨 고소한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안을 살짝 보니까 여자 신발 2켤레가 더 있는데 딱 봐도 시어머니랑 신우 거였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고기를 굽더군요. 술병도 잔뜩 있고 냄새나니까 여기저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에서 항이 들어온다고 들어가서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준서봐, 근데 새애기네 치킨집은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나는 아무리 봐도 미덥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거 정말 돈 되는 거 맞아? 오빠, 진짜 집안에 돈 있고 만만한 여자 잡는다고 애썼는데 아무래도 잘못 걸려든 것 같아. 전혀 돈 쓸 생각을 안 하잖아. 그 치킨집 자체가 잘 되는 건 맞아. 단골도 많고 맛집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장인이 좀처럼 사업 늘릴 생각을 안 해. 이제 2호점 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왜 그걸 프랜차이즈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진짜 없이 살아서 그런가 집도 깨제제하고 나한테도 뭐 하나 번드르르 하고 좋은 걸 사주지 않잖아. 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좀 알아들으라고 새애기한테 니네 친정 안목 없다. 쪽팔려서 니네가 준 혼수 못하고 다니겠다. 그래도 어떻게 된 애가 꿈쩍도 안 하니?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내 말이. 이래저래 답답하니 점점 더 꼴보기 싫기만 하고. 그래도 오빠는 새언니한테 잘해야 뭐 하나라도 받아먹고 헤어지지. 새언니 갈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오빠는 비위나 잘 맞춰. 그래, 내가 치킨집 하나라도 받아내고 결혼 청산한다 진짜. 아니, 그 집 쏠쏠한 알부자라고 들었는데 잘못 알았나? 진짜 돈을 안 쓴다니까. 나는 솔직히 장인이 나한테 외제차 하나는 사줄 줄 알았거든. 그 정도 재력은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바로 쳐들어가서 그 인간들이 먹고 있는 고기판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저 인간들은 그것 역시 제 잘못으로 몰고 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사람 기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울분을 꾹 누르며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정말 이를 너무 악물어서 턱이 다 아플 지경이었죠. 그만큼 저는 억울한 마음을 참느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남자 데려온다며 저보고 집에 와서 대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라더군요. 제가 이혼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현정이랑 결혼할 남자인데 아무거나 준비할 수 있니? 너네 집 수준으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야채고 고기고 전부 백화점 가서 사와야 된다. 과일도 그래. 어디서 싸게 사겠다고 시덥지 않은 거 사오면 당장 내다 버릴 줄 알아. 어머니, 그럼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백화점에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주문하세요. 요즘 다 배송받는 시대인데 누가 그런 걸 일일이 직접 가서 사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가 핸드폰으로 시켜.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난 이 시어머니야. 네, 그럼 시어머니니까 제 돈 안 쓰게 하실 거죠? 웃 어른이잖아요. 저한테 돈 송금하시면 제가 배달 주문할게요. 안 그래도 오빠가 취직 안 하고 있어서 생활비 전부 제가 대느라 남는 돈이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하고 시누이 양쪽에서 저한테 문자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돼 먹었다나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못돼 먹었으니까 내 돈으로 신우 결혼할 사람 장까지는 못 봐. 그렇게 아가씨한테 잘해주고 싶으면 오빠 돈으로 해. 어디서 돈을 꾸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아주 꼬리를 내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선아, 우리 지선이 오빠한테 뭐 섭섭해? 요즘 지선이 많이 삐쳤는데 오빠가 그냥 넘어갔네. 이번에는 내가 돈 낼게. 아무튼 그날 음식 준비는 잘 부탁해. 저는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혹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 검은 속내를 다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보낸 돈만큼만 딱 시댁에 배달 주문을 시켰고 신우 남편감이 온다는 날 늦도록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르고 달랜 다음에야 겨우 갔죠. 남편은 친구 만날 일이 있다며 저녁에 시댁에 온다고 했고 저만 먼저 도착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불러서 음식을 하며 이러더라고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음식을 며느리 시키면 치킨집 안주처럼 내갈 것 같더라고. 게다가 아침부터 불러도 오지도 않아. 걔가 요새 왜 그리 뻗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랑 같이 만들려고 불렀지. 아니, 그래도 그 치킨집 아주 알부자라며. 그래서 좋아했잖아. 모르겠어. 뭐 인기는 많은가 본데 영 사업수완이 없나 봐.
아, 우리 준섭이가 어쩌다 그런 애를 만났는지 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시어머니 친구는 저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어쩌다 저를 만났냐고요? 그건 제가 할 소리죠.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우, 닭이나 튀기던 그 인격 어디 안 가네. 어디서 싸가지 없게 어른들이 있는데 큰 소리야.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높여?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머 쟤 미쳤나 봐 라며 악을 썼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장을 열고 저희 부모님이 해준 밍크코트에 밍크 모자 그리고 명품 백을 커다란 쇼핑백에 챙겨서 나왔어요. 물론 백 안에 있는 시어머니 물건들은 바닥에 쏟아버렸죠. 치킨이나 튀기는 사람들 해주는 거 못하고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니 이거 제가 도로 가져갑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고 시댁을 나왔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인간들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짐을 다 챙겨 택시를 부르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시누는 다짜고짜 제 뺨을 갈기더니 악을 썼어요. 야, 너 내 목걸이 귀걸이 세트 내놔. 네가 엄마 코트랑 모자랑 가방 가져가는 척하면서 내가 받은 선물 가져갔잖아. 저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 안방에만 갔지 아가씨 방 근처도 안 갔어요. 어머니도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말도 안 되는 악을 쓰더라고요. 너밖에 이런 짓 할 사람이 없어. 너밖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그럼 우리가 조용히 해결할게. 해결하고 말고 할 거 없고요. 아가씨가 잃어버린 건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나갈 거니까 좀 비켜요. 그런데 남편이 다짜고짜 제 캐리어를 빼앗더니 바닥에 놓고 다 풀어헤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당장 그만둬. 나 가만 안 있어. 너야말로 미쳤어. 오늘 같은 날 이게 뭐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현장이 목걸이랑 귀걸이 그거 너한테 얼리지도 않는 거 네가 가져서 뭐하게. 그리고 네가 이러고 나가면 우리가 무서울 줄 알아? 야, 어디 봐. 보라고. 나한테 니네 그 잘난 목걸이랑 귀걸이 있나 보라고. 라며 남편 얼굴로 제 옷가지며 화장품을 막 집어 던졌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물건을 샅샅이 뒤졌지만 목걸이 귀걸이 세트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열이 받아서 다시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신우가 이러더라고요. 오빠, 어쩌다 이런 년한테 물린 거야. 그러게 좀 더 잘 알아보고 결혼하랬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험한 꼴까지 봐야 되니? 아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렇게 싹수가 노란이 짐이나 싸고 있지. 저는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짐을 들고 나와버렸어요. 택시에 짐을 싣고 있는데 남편이 쫓아 나오더라고요. 너 이거 무슨 뜻이야? 가족끼리 다툰 거 가지고 집을 나가? 네가 그러고도 결혼한 여자야? 야, 너 솔직히 말해. 나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만만하고 우리 집에 받아 처먹을 거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잖아. 내가 그걸 알고도 왜 너랑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아무튼 넌 그 성격 좀 고쳐야 돼. 이제 반년도 못 살아놓고 이게 뭔 난리야? 진짜 돈내 창피해 죽겠어. 네가 창피해 죽을 것 같으면 난 벌써 죽었다 이 자식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정리를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동생도 아무도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쯤 지나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심사방이 자꾸 아빠한테 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아니면 자기가 사모점을 내겠다 그랬었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동생이 상견례 때 무례하게 굴던 거며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딸 그러는 걸 적극적으로 혼내지 않던 게 떠올라서 혹시 심서방한테 딴 속셈이 있나 싶어 거절을 했지. 그게 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잘했어. 내가 바보였지. 그런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어디 너만 하겠니?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냥 나쁜 꿈 꿨다 치고 다 잊어버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생도 다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어요. 막상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진흙탕 싸움이 됐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 남편이 초조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다시 해보자고 하는 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학교까지 찾아와서 막말을 하더군요. 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여기 한국이야. 네가 이혼녀 딱지 달고 잘 살 것 같아? 우리 아들이니까 너 같은 거랑 결혼해 준 거야. 너 같은 치킨집 딸년이 어디서 멀쩡한 남자 만날 것 같아? 그러며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왜 못 만나? 그 치킨집 있는 건물이 우리 아빠 건데 우리 아빠 건물주야. 니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건물주. 내가 학벌 좋고 돈 벌고 아빠 건물주인데 왜 내가 아줌마 아들보다 못난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줌마, 남 등쳐먹고 사는 인생이라 막대 먹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교양 좀 키우세요. 이런 데 와서 주접 떨지 말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리더니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놔두고 연구실로 들어와 버렸고 경비 아저씨들이 시어머니를 내보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쇼를 보여주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와서는 집에 가는 저를 붙잡고는 허리를 굽히고 비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지선아, 진짜 미안해. 알고 보니까 현정이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엄마 친구가 가져간 거 있지. 근데 무작정 너한테 뭐라고 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정말 잘할게. 내가 철이 없었다 정말. 남편감으로 실격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지선아, 내 맘 알지? 아주 잘 알지. 심준섭 더러운 심보 처절하게 맛봤지. 너 말이야 우리 아빠 건물주라는 소리 듣고 와서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남편감 실격인 걸 아는데 내가 왜 그런 널 구제해주냐? 웃기지 말고 넌 나한테 위자료 낼 준비나 하고 있어. 야,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뚝 끊는다고? 그건 아니잖아. 지선아, 현정이랑 엄마가 실수한 거 내가 다 사과할게. 실수는 내가 했지. 너라는 인간한테 넘어가서 결혼한 거. 이제 다시는 오지 마. 너 우리 집 앞에 못 오고 이렇게 중간에서 나 붙잡은 거 우리 아빠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 동네에 우리 아빠만 내 편인 줄 알아? 아저씨, 여기 이 자식이 저 붙잡고 괴롭혀요. 제가 아빠 친구분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자 덩치가 좋은 아빠 친구는 성큼성큼 다가왔고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건네줘야 했어요. 그 사이에 신우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한테 투자로 사기치려다가 걸려서 파혼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사고친 거 갚아주느라 집도 내놓았다고 해요. 남편은 그제서야 취직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다는데 교수님이 남편이 한 짓을 다 듣고는 이쪽 분야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셨다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난 후에도 남편은 취직을 못했고 결국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믿어주고 친정 식구들을 믿으니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걸 보고 성실한 사람은 결코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건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그 말이 실감나더군요. 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 수십억대 건물을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올렸다거나 BJ가 하룻밤에 별풍선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거나 일각에선 자녀 교육을 위해 연간 억대 학비가 드는 국제학교에 보내 외국 명문대에 입학을 시킨다는 등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러다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들은 가난한 부모를 만난 탓에 시작부터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일고요. 그러던 차에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팔자에 없던 30억대 유산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도 불행이 시작됐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궁핍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본인 소유의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을 붙이고 사셨거든요. 서울처럼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매번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통학을 했었는데 그나마도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기 일쑤였어요. 어린 시절 제 꿈은 하루빨리 졸업해서 돈을 버는 거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에 사는 고모를 찾아 상경을 한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저희 고모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저희 집과 왕래를 끊고 살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니 고모가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모 혜숙이가 인물이 아주 좋았거든. 미스코리아 뺨치는 인물이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지 않았겠니? 근데 어쩌면 그 후로 네 아빠랑도 연락도 딱 끊고 발길 한 번 안 하지 뭐냐. 이제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까 구질구질한 친정이 창피했던 거겠지. 그래도 그렇지 지 오빠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자란 저는 내심 학교만 졸업하면 고모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왕래를 안 하고 산다지만 그래도 피부친데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나몰라라 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 고모 집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말이 부잣집 며느리지 저희 고모는 그 집에서 식모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거든요. 고모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 큰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모자라 시댁 식구들과 고모가 낳은 자식들은 물론 그 집 고용인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골에서 찾아온 조카의 등장으로 고모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윤지야, 고모가 근처에 방 하나 잡아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네가 지낼 곳이 못 되거든. 모처럼 찾아와줬는데 고모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잖아요.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고모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저 돈 있어요. 서울엔 찜질방도 많으니까 잘 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눈으로 고모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나니 빌어먹어도 이 집 도움은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동안 아빠와 고모가 서로 연락도 끊고 살았는지도 그제야 알 수 있었고요. 한사코 마다하는데도 고모는 제 손에 10,000원짜리 뭉치를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고모의 시어머니한테 들키고 만 거예요.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돈어른은 저와 고모를 보며 혀를 차시더군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집안에 쥐새끼까지 끌어들여 내 곳간을 파먹을 생각부터 하다니. 이래서 없는 집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닌데. 네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너 같은 게 내 집 문지방이나 넘었을까. 야,
넌 뭐하고 거기 서 있는 거냐? 적선 받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적선이라니. 아무리 제가 가난한 집에서 궁핍하게 자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거지 취급을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없이 산다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는 노인네를 보자 없던 오기가 생겨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죠. 저 거지 아니에요. 이 돈도 필요 없다고요. 우리 고모가 잘 살고 계신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고모가 쥐어준 돈을 다시 고모 손에 넘겨주곤 그 집을 나왔어요. 담벼락 높은 부잣집들로 가득한 그 동네를 걸어내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눈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뒤에서 고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고모가 슬리퍼 차림으로 저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숨을 헐떡대며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숨을 고르셨죠. 현주야, 이러고 가면 어떡하니? 당장 오늘 잘 곳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제 손에 아까 그 돈 뭉치를 쥐어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 이 돈은 고모 돈이니까 받아도 돼. 찜질방 같은 데 가지 말고 이 돈으로 호텔에 가서 자. 배고플 텐데 밥도 사 먹고. 알았지? 고모가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차려줘서 미안해. 그리고 아빠한테는 고모 이러고 사는 거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고모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안쓰럽던지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고모, 걱정 마세요.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요. 대신 고모도 저 여기 왔던 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밥 좀 잘 챙겨 드세요. 그렇게 고모와 헤어진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갔어요. 고모는 호텔로 가라고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 없는 저로서는 잠자리는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찜질방에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첫 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온 저는 제 힘으로 서울에서 살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한테 부탁해 친구 원룸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집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월세도 나눠내고 식비며 공과금도 부담해서 낼 수 있었어요. 1년 남짓 돈을 모으고 나니 원룸 월세 보증금 정도는 만들어졌지만 친구도 저도 같이 사는 게 돈도 덜 들고 딱히 불편한 것도 없어서 그냥 함께 살기로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갈 수가 없어서 쉬는 날 내려가 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아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이틀 뒤면 쉬는 날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사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병원에 가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원래 몸이 약했던 엄마는 밭일을 하다가도 자주 쓰러지셨고 그러다가도 며칠 누워서 쉬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곤 하셔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 마지막 날 고모가 찾아오셨어요. 저희 엄마 영정 앞에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울던 고모는 눈물을 닦고는 아빠를 모시고 나가 얘기를 나누셨죠. 멀리서 지켜보느라 두 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빠가 손사래를 치는데도 고모가 아빠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걸로 보아 고모가 뭔가 부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눈 뒤에 고모는 장례식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 앞으로 돌아오셨죠. 고모랑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도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그날의 일을 잊고 지냈었죠. 엄마의 장례식 이후 아빠 혼자 시골집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빠한테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골집 정리하고 제가 모은 돈 합해서 작은 월세집을 구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시골에서 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땅도 한 평 없는데 아빠가 거기서 할 일이 뭐야.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은 일자리도 많으니까 우리 두 식구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아빠 혼자 사는 거 걱정된단 말이야. 이 녀석아, 사지가 멀쩡한데 굶어 죽을 걱정이냐? 아빤 여기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 말고 넌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정 그렇게 아빠 걱정이 되면 쉬는 날 가끔 내려오고. 아빠는 제가 몇 번이나 조르는데도 꿈쩍 않고 고향집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저는 몇 번의 연애 끝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됐고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죠.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누나들과 달리 공부에 소질이 없던 남편은 공고를 졸업한 뒤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친구 집을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사한 집에 인터넷 설치를 하러 온 기사가 남편이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려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TV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린 강도 사건 뉴스가 연신 흘러나오던 때라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현관에 남자 슬리퍼도 놓아두고 마치 이 집에 남자도 사는 것처럼 일부러 베란다에 남자 속옷도 널어두었어요. 제가 혼자 살게 되자 걱정됐는지 친구가 이사 선물로 사준 것들이었죠. 설치 당일 몇 번의 전화 통화 끝에 집에 찾아온 남편은 첫인상이 무척 깔끔했어요. 설치를 하는 내내 남편은 TMI라고 할 정도로 과하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느니 그래도 단 한 번도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한 적은 없다거나 자기 위로 누나가 둘 있지만 하나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고 하나는 해외에서 살고 있어서 자기랑 결혼할 사람은 시누이한테 시달릴 걱정 안 해도 된다 등등 제 관심 밖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설치를 마친 뒤 혹시 문제가 생기면 통신사에 문의하지 말고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통신사에 연락을 하시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역 담당인 저한테 닿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대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인터넷 설치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퇴근에 돌아오니 인터넷이 먹통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설치를 해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장 수리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수리 예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지금 바로 오겠다고 하지 뭐예요. 안 그래도 근처에 야간 설치를 하느라 와 있다면서요. 20분쯤 지난 남편은 헐레벌떡 저희 집에 달려왔는데 딱 봐도 퇴근 뒤 술자리를 가지다 온 차림 같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입고 있는 조끼도 없이 그냥 사복 차림이었거든요. 술을 몇 잔 마셨는지 얼굴도 살짝 홍조를 띠고 있었고요. 그래도 일단 수리를 하러 와준 거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술에 취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와 달리 남편은 새로 가져온 공유기를 연결해 금방 수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수리 비용을 묻자 얼굴을 붉히며 그러는 거 있죠. 저 수리 비용은 안 주셔도 돼요. 실은 제가 일부러 망가진 공유기를 설치했었거든요. 아니 왜요? 설마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실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날 처음 그쪽을 보고 한눈에 반했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설치하러 왔던 날 저에 대해 다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이며 사는 곳,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아, 불쾌하시다면 사과드릴게요. 마음이 앞섰던 남편은 자기 행동이 상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는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거듭 사과를 하고는 서둘러 집에서 나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귀까지 빨개져서는 허둥지둥 나가던 남편이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다였어요. 더 인연을 이어가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연이 되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외시경이 깨져 있지 뭐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서 선뜻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 누가 숨어 있을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휴대폰에 전화통화한 번호가 찍혀 있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10분도 안 돼서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살펴주었어요. 다행히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집주인한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곤 혹시 건물 내에 설치된 CCTV가 있는지도 물어봐 주었죠.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남편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일 처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남편은 현관 밖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전화하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제 상태를 살펴주었죠. 누군가 나를 위해 신경을 써준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소동이 완전히 해결된 건 그 후 몇 주 뒤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술이 취한 남자가 우리 집 현관문을 뻥뻥 차면서 문 열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겁이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현관문 밖에서 취객한테 소리치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좀 안심이 됐어요. 한참을 취객과 대화를 한 남편은 제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취객을 향해 보셨죠? 그쪽이랑 사귀던 분은 이사가고 없다고요. 이분이 이사 온 지 몇 주 됐거든요. 취객은 눈에 힘을 주고 저를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꾹뻑 숙여 사과를 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줄 알았다면서요.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취객의 전화번호를 폰에 저장하고는 제게 말했어요. 일전에 외시경 깨진 거 말이에요. 글쎄 이분이 그랬다지 뭐예요. 그리고는 취객에게 이봐요. 그쪽에겐 외시경은 배상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외시경을 깨면 어떡합니까? 수리 비용은 문자로 보낼 테니 문자 받으면 바로 보내세요.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며칠 뒤 취객에게 외시경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전에는 세상 누구보다 듬직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확실히 막내티가 나더라고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서 부모님과 누나들한테 귀여움을 받고 자라 그런 건지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싸고 돌기만 했죠. 어머님은 말끝마다 아 설아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넌 가서 쉬어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건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편을 마치 코올리게 아이디하듯 했거든요. 막내야 그거 손대지 마. 누나가 해줄게. 과도가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알아? 과일 깎다가 우리 막내 손 다치면 어떡해. 올케 이런 건 올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막내한테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지금껏 우리 집에선 우리 막내한테 물심부름한 번 안 시키고 키웠어. 그러니까 올케도 내 동생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지 않았으면 해. 아니 이이가 애도 아닌데 제가 뒤치다거리까지 하면서 살란 말이세요? 똑같이 밖에서 일하는데 집안일도 서로 분담해야죠. 어떻게 저 혼자 알아서 다 해요?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다 그러고 사는데. 올케, 솔직히 올케가 있는 집 자식이라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잖아.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며
듣자 하니 논일 밭일 갈릴 거 없이 다 하며 살았다던데 집안일 정도는 껌일 거 아니야. 안 그래? 없이 살다가 결혼해서 팔자 고치고픈 마음으로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우리 양심 좀 지키고 살자고. 내 말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핀잔을 듣고 난 다음이면 어김없이 우리 부부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우리 부부가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어리광이었어요. 조금만 아프면 핑계를 대고 일을 쉬려고 들었고 뭐든 저한테 해달라고 미루곤 했거든요. 심지어 형광등을 가는 것도 저한테 해달라고 할 정도였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보고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당신 인생 사는 거야? 자기야,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러잖아. 집에서만큼은 좀 쉬고 싶다고. 그럼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나는 안 힘들겠어? 나도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그래도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제발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자고. 참다 못해 한마디 하면 남편은 그걸로 며칠을 삐쳐서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는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남편 키우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더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삐치든 말든 내버려 뒀더니 이 인간이 글쎄 말다툼만 하면 집을 나가지 뭐예요. 시댁으로 가서는 일을 크게 만들곤 했어요. 저랑 있었던 일을 시댁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댄 통에 저만 피곤해졌지 뭐예요. 남편이 싸우고 집을 나가면 몇 시간 뒤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저를 호출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허구한 날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 하니? 내가 이러라고 니들 결혼 허락했는 줄 알아?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밥도 안 차려주고 애를 들들 볶아.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 상대해가며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나는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데 넌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너 보고 혼수가 적다고 타박을 했니? 예단 비석에 가져왔다고 무시를 했니? 부족한 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가 내 아들한테 잡돌이를 해? 너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네 친정에서는 그러라고 가르치든? 내가 살다 지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며느리는 난생 처음 본다. 너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이참에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아직 애가 없어서 걱정했다만 차라리 잘 됐지 않니? 딸린 자식도 없으니 너도 새 출발하기 편할 테니 말이다. 내 아들도 1살이라도 젊을 때 착하고 예쁜 여자 만나서 새 출발 시키련다. 어떠냐? 그렇게 할래? 이혼을 하라는 말 앞에 결국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이런 일로 신경 안 쓰시게 노력할게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나 한스럽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시댁이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워낙 제 친정이 비로해서 숙이고 시작한 결혼이었거든요. 게다가 남들은 철철이 친정에서 시댁에 선물도 보내고 한다는데 제 경우는 그런 걸 해주실 친정도 엄마도 안 계셔서 시댁에서 더 길을 펼 수 없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시댁에 드리라고 고구마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배송 중에 잘못된 건지 썩어서 못 먹게 된 게 몇 개 섞여 들어왔나 봐요. 그걸 보곤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세상에 네 아버지는 이런 걸 우리 먹으라고 보냈다니? 이게 먹거리니? 쓰레기지? 아니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이딴 걸 보낸 거냐? 우리 입이 쓰레기통이야? 이런 그지 같은 걸 보내게. 어머님, 상태가 안 좋은 게 몇 개 섞이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멀쩡한 거예요. 아빠도 좋은 걸로 보내신다고 골라서 보내셨을 텐데 아마 배송 중에 비가 와서 물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실수? 예,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네 눈엔 이게 실수로 보이니?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니네 친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배송 중에 상했다고 둘러대는 거냐? 이건 애초에 못 먹을 거 보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야. 이게 다 네 아버지가 우리 집을 무시한다는 증거라고.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보내신 고구마를 박스채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제 친정에서 온 농산물은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받는 즉시 버리셨죠.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아빠한테 더는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을 모르는 아빠는 이후로도 시댁에 농사지은 쌀이며 고구마, 감자, 호박까지 잔뜩 보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이 버린 우리 집 농산물을 죄다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왔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땡볕에 밭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그렇게 고아가 되어버렸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한가 싶어 화도 나고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가셨으니까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지 뭐예요. 친정집을 정리하려고 남편이랑 고향에 내려갔는데 아빠랑 형 동생으로 지내시는 동네 이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참에 집을 팔고 정리하겠다고? 그럼 땅은? 그것도 같이 처분할 거냐? 땅이라뇨? 저희 집에 무슨 땅이 있어요. 마당 한켠에 있는 텃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장님이 요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빠가 말 안 해주더냐? 마을 어기부터 시작해서 도로변까지 죄다 니네 땅이잖아. 그뿐이냐? 리조트인지 뭔지 들어선다는 지역에도 니네 땅이 솔찬히 섞여 있을걸? 아무리 시골 땅이라지만 그 사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거 다 하면 30억은 좋게 될 거다. 너 정말 몰랐냐? 30억이라는 말에 저도 남편도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남편은 이게 웬 횡재냐 싶었겠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저희 집 살림을 제가 모르겠어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런 땅을 살 돈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30억대 땅이라뇨. 혹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누구한테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미친 사람처럼 실실거렸어요. 누구 돈으로 샀건 그게 뭐가 중요해. 땅 문서에 장인어른 이름이 팍 박혀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막말로 본인이 죽고 없는데 자식인 우리가 알 게 뭐냐고. 우린 장인어른 이름으로 된 땅만 유산으로 받으면 그만인걸. 안 그래 여보? 신이 난 남편은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빠의 이름으로 된 몇 개의 땅 문서를 찾아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자야 부자. 이 땅만 팔면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우리도 건물주 돼서 새 받아 먹으면서 살아보자. 남편은 땅 문서를 들고 미친놈처럼 온 집안을 방방 뛰어다녔어요. 영문을 모르는 땅 문서가 실감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심장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설레긴 하더군요. 남편은 당장 땅을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그 전에 아빠가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집에 이런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은 딱 하나, 고모뿐이었기에 오랜만에 고모를 찾아가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남편이 멋대로 사고를 친 거예요. 제 친정집에 다녀온 이후로 출근도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날이 많길래 요즘에 일이 많이 줄었나 했더니 글쎄 일을 그만뒀더라고요. 일을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려고? 에이, 30억짜리 땅도 있는데 몇 푼 안 되는 일은 해서 뭐해?
안 그래도 번아웃이 왔나 만사가 귀찮고 몸이 축 처지길래 이참에 일 그만뒀어. 여보, 우리 해외로 요양여행이나 떠날까? 유튜브 보니까 전재산 주식에 투자하고 세계 곳곳을 돌면서 사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내 로망이었거든. 일단 동남아 쪽부터 돌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 아, 생각만 해도 벌써 심장이 벌렁거린다.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은 기분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까지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정신 차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그런 땅을 살 여력이 되는 사람이야?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남의 돈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 같은데 그런 땅을 어떻게 팔겠다고 김칫국부터 마시냐고. 당장 가서 다시 일하겠다고 해.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는 한이 있더라도 사표 되찾아오라고. 야, 너야말로 제정신이냐? 누구 돈으로 산 땅이든 간에 장인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설사 돈 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가 안 내놓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넌 남편이 번아웃으로 힘들다는데 다시 나가서 일하란 소리가 나오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암튼 난 힘들어서 일 못하니까 네가 내 목까지 일을 하든 마음대로 해. 남편은 되려 큰 소리를 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랑 달리 목소리가 나긋나긋했어요. 아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얘가 막내라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철이 없구나.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네가 마음 풀어라. 그나저나 너희 아버님은 어쩜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으시다니? 딸 사위한테 물려주시려고 알토란 같은 땅도 다 사두셨으니 말이다. 아, 좀 더 오래 살다 가셨으면 좋았으련만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덜컥 가버리셨네. 그래서 말인데 사위도 자식인데 네 아버지 제사 하나 못 지내드리겠니? 내년 첫 제사는 나랑 같이 준비하자꾸나. 내 아들 위해 그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술이라도 한잔 올려야 하지 않겠어? 아주 모자가 쌍으로 김칫국사발 드링킹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땅 저희 거 아니에요. 땅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이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괜히 남의 땅에 눈독 들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너 머리가 어떻게 되네 아니니? 설사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땅을 뺏을 생각을 해야지. 어쩜 애가 시작도 하기 전에 순순히 내줄 생각부터 해. 네가 이러니까 내 아들이 너보고 미련 곰탱이라고 하지. 예,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나 되니까 너랑 살지? 나 같으면 진짜 칼 났었다. 아이고, 늦게나마 지 아버지가 땅이라도 남겨줬으니 망정이지? 너처럼 살다간 평생 거짓골 못 면해. 네 친정 부모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황천길 가기 십상이라고. 시어머니는 입에서 나오는데도 떠들어대다가 순간 자기가 실수했다 싶었는지 태도를 바꿔서 절절매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실언했다 얘. 너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지? 사과하실 거 없어요. 새삼스레 사과는 무슨. 어머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잘 됐어요. 저도 더는 철딱서리 없는 남편이랑 살기 싫고 어머님처럼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뱉고 사는 사람 며느리로 살기 싫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전까지 똑 떨어뜨려 두시니 오히려 고맙죠 뭐. 그 애한테 전해주세요. 조만간 이혼 서류 들고 찾아갈 테니 집에 올 거 없다고요. 그럼 수요일 내 찾아뵐게요. 저는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대길래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곤 땅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고모 집으로 찾아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높은 담과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거대한 정원은 그대로더군요. 달라진 게 있다면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돈어른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정도였어요. 아빠 장례식 때 찾아와 서럽게 울고 갔던 고모는 생각지 못한 제 방문에 놀란 듯 했어요. 그래도 집에 고모부랑 사촌 동생도 없어서 그런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고모는 제가 내민 땅 문서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시며 얘기하셨어요. 그 땅 내 돈으로 산 거 맞아.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이었거든. 그때 네 고모부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님이 돈다발이 가득 담긴 가방을 주시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하시더라. 돈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은 건 아니고 내 나름의 복수를 하려고 이혼은 안 했어.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 제대로 받을 거 받을 수 있을 때 이혼하자 싶었지. 너도 알잖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랑 내 친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명의로 땅을 사면 나중에라도 뺏기게 될 것 같아서 네 아빠 이름으로 산 거야.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적어도 그 땅은 내 친정 식구한테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오빠가 먼저 갈 줄은 몰랐네. 고모는 빈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어요. 남편도 하나뿐인 아들도 고모한테는 허울뿐인 가족이더라고요. 애 때문에 덜컥하게 된 결혼은 고모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그 큰 집에서 누구보다 외롭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땅 너 줄게. 나는 그 땅이 아니어도 이혼할 때 챙길 게 많은 사람이잖니. 30억이나 되는 땅을 선뜻 제게 주겠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돈 냄새 맡자마자 어떻게든 지 손에 넣을 생각부터 하는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고모는 눈 하나 깜빡 않고 그 큰 돈을 제게 주시겠다네요.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구나. 새삼 실감했어요. 그래서 고모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고모, 돈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그 땅 때문에 제 남편의 일까지 때려치우고 돈 쓸 궁리를 하고요.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저를 벌레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저한테 당신 아들을 대신해 사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런 인간들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요. 저 이혼할 생각이에요. 더 늦기 전에 제 인생 찾아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고모 덕분에 이젠 부자도 됐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돈 다는 못 받아요. 대신 제 앞으로 가게 하나만 차려주세요. 그걸로 먹고 살게요. 고모는 집까지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언제든 비빌 언덕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왔지 뭐예요.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고 길길이 날뛰길래 그 땅 문서는 땅 주인한테 돌려줬다고 하자 모자가 죽일 듯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돌려주면 어떡해. 소송 걸어서 뺏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뭘 했냐. 니처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애라고 했니 안 했니? 너 당장 가서 땅 문서 찾아와. 땅 문서 찾아서 내 앞에 가져오면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게 해주마. 아, 뭐해? 당장 가서 땅 문서 안 찾아오고?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차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고모가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곤 벌레 보듯 눈을 내리깔곤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그러셨죠.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조카한테 지저대? 땅 문서 찾아오라고? 그런 거라면 멀리 갈 거 없어. 내가 땅 주인이니까. 당신들이 내 조카한테 하는 꼴을 보니 확실히 그 땅은 내 조카한테 줘야겠네. 하루빨리 내 조카를 수십억 자산가 만들어서 당신 같은 떨거지들이 올려다보게 해줘야겠다고. 대신 니깟 것들이랑 서류상으로 엮여있는 동안에 절대로 그 땅 안 줄 거니까 헛꿈 꾸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이나 하라고. 아, 이혼 않겠다고 버텨도 소용없을 거야.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로펌 붙여서 이혼 소송 대행해 줄 거니까. 윤주야, 고모가 호텔 잡아줄 테니까 이 인간들이랑 부대낄 거 없이 소송 끝날 때까지 거기서 지내. 그렇게 저는 고모 손에 이끌려 호텔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고모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요.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며 살던 집 정리는 안 됐지만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제가 원하는 선에서 잘 해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빠 명의로 된 땅은
제 이혼과 상관없이 남편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땅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땅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진창 같은 결혼 생활에서 발을 빼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어요. 어렵게 다시 찾은 내 인생이니만큼 앞으로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행운을 안겨준 고모에게도 힘이 되어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내일에 뜻밖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